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대 이집트의 끝없는 사막 속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파라오의 무덤이 열리면 그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갔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걸 바로 파라오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문구는 20세기 초 전 세계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죠. 신문들은 매일같이 왕의 잠을 방해한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경고문을 크게 실었고, 영화와 소설은 이 이야기를 극적으로 각색해서 신비와 두려움을 동시에 퍼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무덤 속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도사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과 공포의 산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바로 이 질문의 중심을 관통합니다. 과학과 오컬트 두 갈래의 시선을 넘나들며 저주라 불린 현상의 궤적을 추적해보고 과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현대 학문은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문턱이었죠. 영혼, 곧 카와 바가 사후 세계에서 안식을 얻으려면 육체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라는 놀라운 기술이 탄생한 겁니다. 무덤은 단순히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머무는 집이자 신들의 질서를 재현하는 성소였죠. 석실의 벽에는 파피루스에 적힌 주문들이 새겨졌고, 향과 수지, 석관의 상징 하나하나가 모두 영생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어떤 무덤에는 침입자를 겁주기 위해 왕의 잠을 방해하는 자는 죽으리라 같은 경고문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이후 유럽 사회에는 이집트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샹폴리옹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면서 고대의 목소리가 다시 현재로 불려온 거죠. 박물관과 살롱은 스핑크스, 오벨리스크, 그리고 미라 전시로 가득 찼습니다. 발굴은 학문이자 동시에 대중이 열광하는 쇼가 되었습니다. 경고문은 신문 지면에서 저주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 바뀌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이 문화적 토양은 1922년 투탕카멘 무덤의 발견으로 폭발하며 저주의 신화를 세상에 각인시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19세기 중후반 유럽 수집가들이 이름 없는 미라와 부장품을 본국으로 가져가던 길에서 정체불명의 질환이 보고되곤 했습니다. 런던과 파리의 박물관 기록을 보면 미라 병이라 불린 호흡기 질환 사례들이 등장하는데,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곰팡이 포자와 진균, 먼지 노출로 인한 직업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대 무덤 입구의 경고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도굴범에게 법적 종교적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수사학이었습니다. 악어와 전갈, 사자의 먹이가 되리라 같은 문구는 실제로 그런 처벌이 시행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역을 침범하면 자연과 초자연의 모든 위협이 적이 된다는 상징적 언어였던 겁니다. 당시 탐험가들의 일기에는 더 직접적인 방어 장치도 등장합니다. 좁은 입구에 파인 샤프트, 갑자기 떨어지는 돌, 숨겨진 모래주머니 같은 장치들이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고대식 보안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근대 신문은 이런 복합적 장치를 간단히 저주라 부르며 소비했고, 대중은 그 말을 상상력으로 채워 넣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1922년 이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왕가의 계곡 발굴 경쟁은 후원자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강렬한 서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서사가 훗날 파라오의 저주라는 불씨를 키우게 됩니다. 무덤 입구의 경고문은 원래 고대의 종교적 문법으로 쓰인 성역의 표지였습니다. 침범하면 안 되는 공간임을 알리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19세기부터 20세기 서구 사회에 퍼진 심령주의와 결합하면서 그것은 문자 그대로 작동하는 주문처럼 번역되었습니다. 당시 서구에서는 강신술, 비밀결사, 점성술, 타로 카드 같은 오컬트 문화가 대유행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대 이집트는 잃어버린 마법의 원천처럼 소비되었고, 저주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복원하는 장치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 이후 발생한 비극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응보로 읽혔고, 언론은 그 이야기를 대중에게 증폭시켜 퍼뜨렸습니다. 실제로 1923년 카나본 경이 사망하자 아서 코난 도일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정령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 당시 심령사진과 강신술이 한창 유행하던 영국 사회에서 그의 발언은 대중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 유명한 일화로는 코브라가 카터의 애완 카나리아를 삼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코브라는 왕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왕이 깨어났다는 징후로 해석했습니다. 카이로에선 어떤 오컬티스트들이 투탕카멘의 가호와 분노를 중계한다며 부적을 팔았고, 런던의 살롱에서는 왕가의 수호 주문을 번역했다는 팸플릿이 돌았습니다. 오컬트적 해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주는 단순히 해를 입히는 무서운 힘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정의의 장치라는 거죠. 발굴가들의 오만, 제국주의적 약탈, 망자의 평온을 깨뜨린 행위 자체가 응보를 불렀다는 이야기 구조. 이 구조는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대중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지녔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저주서사는 사실과 풍문, 상징과 사건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무덤은 수천 년 동안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유기물, 금속 광물, 향료와 방부제 잔류물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벽과 목관, 직물에는 곰팡이 포자가 번성해 있었죠. 특히 아스페르길루스 같은 곰팡이는 면역력이 약하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침습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부와 착색에 쓰인 수은, 납, 비소 같은 독성 물질, 금속 가공에서 나온 먼지, 방사성 광물의 저선량 노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막의 미세모래와 황사, 산소 부족, 당시 부실한 보호장비와 위생 상태는 위험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의 심리였습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공포는 실제로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어 면역이 억제되는 노시보 효과. 해가 되지 않을 자극도 해롭다고 믿는 순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달군 쇠 냄새가 난다, 약품 냄새가 눈을 찌른다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포르말데하이드,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휘발성 화합물일 가능성이 크죠. 또 미라 제작에 쓰인 수은화합물이나 납백, 비속의 약품의 잔여 분진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부터 20세기 박물관에서 미라 전시병이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미라 보존을 위해 뿌려진 살충제, 특히 비소와 수은계 약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생물학적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 페니실리움 속 포자, 건조 상태에서도 오래 살아남는 세균들, 심지어 박쥐와 설치류 배설물에서 비롯된 병원체까지 모두 작지만 끈질긴 위협이었습니다. 심리적 효과는 실험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해로운 공기가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들어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침과 호흡곤란을 훨씬 더 자주 호소했습니다. 저주라는 경고문 자체가 실제 증상을 유발하는 프라이밍 효과가 된 겁니다. 결국 과학은 저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 힘이 아니라 미생물, 독성, 환경,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였습니다. 1922년 11월 하워드 카터가 황금 인장 뒤쪽 흙벽에 조심스레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으로 촛불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한마디가 흘러나오죠. 경이로운 것들. 짧게 살다 간 소년왕의 보물이 수천 년의 어둠을 뚫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 전 세계의 헤드라인이 그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카나본 경은 자금을, 카터는 현장을 맡아 역사적 쇼를 올렸고 전 지구가 숨을 죽여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절정의 순간 반전이 찾아옵니다. 1923년 봄, 카나본 경이 면도하다 베인 상처를 이집트 모기에 물리고 그 작은 상처가 치명적인 감염으로 번지면서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소식과 함께 신문들은 기다렸다는 듯 왕의 잠 경고문을 제목으로 묶어 올렸고, 카이로의 갑작스런 정전, 먼 런던 자택에서 애완견이 같은 시각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는 풍문이 덧칠되면서 소문은 곧 증거가 됩니다. 그 뒤 몇 해 동안 발굴에 얽힌 죽음과 사고가 모자이크처럼 엮였습니다. 유물 촬영자의 폐 질환, 관람하던 귀족의 돌연사, 현장 노동자의 사고사까지
다양한 사건이 선택적으로 수집되어 사망자 명단이라는 서사로 재편집되죠. 반면 핵심 인력 다수가 수십 년을 건강하게 살았다는 사실은 기사 밖 여백으로 밀려났습니다. 실제로 카터는 1939년 64세로 생을 마감했고 그의 보조들도 장수한 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통계로 보면 저주의 치사율은 일반 사망률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통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강렬한 죽음들만 골라 실로 꿰어 저주라는 목걸이를 만들었고 그 목걸이는 감정적 진실로 굳어졌죠. 또 하나 제국주의와 문화정치의 그림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국 언론은 왕의 분노를 영적 드라마로 포장해 독자를 늘렸고 이집트 내부에서는 빼앗긴 유산에 대한 상실과 세계의 시선이 자신들에게로 쏠리는 자긍이 뒤엉킨 가운데 저주 담론을 때로 경계하고 때로 활용했습니다. 과학, 상업, 민족주의, 오컬트가 교차하는 거대한 무대. 그 한가운데서 저주는 모든 갈등을 단단히 묶어주는 드라마틱 장치가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카나본 경이 영국 더 타임스와 맺은 독점 보도 계약도 불을 지폈습니다. 정보가 한 채널로만 흐르자 다른 언론들은 공백을 추측과 미스터리로 채웠고 정전과 동시 사망 같은 도시전설이 삽시간에 확산됐죠. 1923년부터 1925년 무덤을 본 뒤 병을 얻었다는 미국 부호 조지 제이 굴드의 폐렴 사망, 1929년 카터의 비서 리처드 베델의 돌연사, 그리고 1930년 그에 붙인 웨스트버리 경의 투신까지 연이어 저주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의 원인은 감염, 심장 문제, 우울 등 제각각이었고 연령, 생활 습관, 의료 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개별 설명이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반대로 카터의 동료 과학자 알프레드 루카스, 퍼시 뉴베리, 앨런 가디너 같은 이들은 오래 살았고요. 심지어 카터의 카나리아를 삼킨 코브라 이야기도 훗날 과장된 신문 난센스에 가까웠다는 회고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저주는 사건의 선택적 수집과 맥락의 삭제로 빚어진 이야기의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했습니다. 가톨릭 개신교 문화권의 금기와 형벌 상상력, 빅토리아 에드워디언 시대의 죽음 문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깊은 상흔까지 모든 것이 뒤섞이면서 사람들은 초자연의 귀를 기울였죠. 신문은 감각적인 제목과 사파로 왕의 분노를 마치 연재 소설처럼 매일 공급했고 출판계는 저주 체험담을 빠르게 찍어냈습니다. 초기 영화는 붕대를 감은 미라가 밤마다 깨어나 침입자를 쫓는 장면으로 공포의 문법을 확립했고 라디오 드라마는 어둠과 발자국, 주문을 반복해 청자의 상상에 불을 붙였습니다. 박물관은 이집트의 밤 특별전을 열고 골동품 가게는 호루스의 눈과 앵크 부적을 앞다투어 팔았죠. 이 생태계는 공포 주목 수익의 회로로 돌아갑니다. 강렬한 서사는 주목을 낳고 주목은 수익을, 수익은 새로운 각색을 낳아 공포를 갱신합니다. 여기에 심리도 한몫합니다. 불확실성과 상실이 지배하던 시대, 저주는 사건의 의미를 빠르게 정렬해주는 간단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인간은 의도성을 끌어와 설명을 채우고 우연에도 패턴을 얹어 안도하니까요. 저주는 그렇게 시대의 불안을 수렴해 배출하는 문화적 밸브가 되었습니다. 1932년 유니버설 영화 미이라가 그 문법을 대중문화의 규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부활한 사제가 전생의 연인을 찾아 현세를 배회한다. 사랑, 금기, 성역 침범의 대가라는 모티프가 장르 자체로 굳어진 거죠. 라디오에서는 카나본의 마지막 밤 같은 각색극이 인기를 끌었고 잡지는 저주가 다가온다. 왕의 손길 같은 표지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1970년대 미국 영국을 순회한 투탕카멘의 보물 전시는 현대적 보존 보험 경호가 완비됐는데도 관람객의 질문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진짜 저주가 있나요? 과학의 진전과는 별개로 저주는 문화적 기억으로 자리 잡아 반복 소환된 겁니다. 이집트 내부에서도 저주는 서구 시선에 대한 반작용이자 자국 유산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교차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편에 서든 저주는 정체성 정치의 언어가 될 수 있었죠. 이제 현대의 렌즈로 보겠습니다. 고고학은 무덤의 경고문을 보호장치의 수사학으로 해석합니다. 도구를 억제하려는 억지와 경고, 종교적 위신 부여가 결합된 언어 전략이었죠. 피라미드 텍스트,
관의 서, 사자의 서는 망자의 안전 통과와 악의 배제를 다룹니다. 벽의 죽음 선언은 살아있는 침입자를 저주한다기보다 영혼의 경로를 상징적으로 지키는 표지에 가까웠습니다. 의학은 발굴 초기의 위험을 정교하게 구조화합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아스페르길루스 페니실리움 등 곰팡이 포자, 오래된 섬유가죽 분진, 박쥐설 치료 배설물로 유입됐을 병원체, 화학 방사선 요인으로는 수은 납비소, 납백구리 녹청 같은 고대 안료의 중금속, 자연 방사성 기반, 물리환경 요인으로는 밀폐, 저산소, 고분진, 고온, 탈수, 작업 요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보호장비 미비, 상처의 2차 감염. 오늘날 현장은 필터 마스크, 환기, 생물학적 위험 평가를 표준화하고 공기 표면 시료를 채취해 미생물 군집을 분석합니다. 심리학은 저주가 작동하는 길을 설명합니다. 예상된 불안이 신체화를 촉진하는 노시보, 우연한 사건들을 묶어 의미를 만드는 확증 편향, 두드러진 사건만 기억하는 가용성 휴리스틱, 감정이 위험 평가를 왜곡하는 감정 휴리스틱, 여기에 제의적 공간, 폐쇄, 어둠, 낯선 냄새, 속삭임 등이 프레이밍 효과를 키워 특별한 힘을 실제처럼 체감하게 만듭니다. 실험 결과도 같습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들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통증 피로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죠. 현대의 결론은 명료합니다. 저주는 다요인 위험 내러티브 심리의 산물이다. 그래서 현대 발굴은 윤리와 안전을 함께 세웁니다. HEPA급 호흡 보호구, 양압형 마스크, 국소 배기 환기, 습식 청소, 그리고 공기 질미생물 부하 사전 측정, 백신 기저질환 확인, 상처 보호, 노출 후 증상 모니터링, 유해유물 처리 시 현지 공동체와 합의, 데이터 공개의 투명성, 반환 공유의 원칙, 저주라는 자극어 대신 과학적 위험 언어로 설명해 불필요한 공포 낙인을 줄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네 축이 고대 경고문이 의도한 절제와 존중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컬트가 상징으로 전하던 금기가 오늘날 윤리 코드와 리스크 관리로 다시 쓰이고 있는 셈이죠. 오컬트는 질서와 금기의 언어로, 과학은 원인과 검증의 언어로 세계를 설명합니다. 둘은 종종 맞서지만 실제로는 자주 교차합니다. 고대인에게 미생물은 개념 바깥이었고 설명할 길 없는 죽음은 의인화된 질서, 즉 신의 분노, 수호신의 응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현대인은 같은 현상을 곰팡이와 노시보로 번역하죠. 언어는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견디게 하는 것. 오컬트는 의미를, 과학은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두 층위를 오가며 안정을 얻습니다. 또한 오컬트의 상징은 행동 규범을 설계합니다. 성역을 훼손하지 말라, 죽은 자의 평온을 존중하라. 현지 공동체 존중, 문화재 반환 공유, 유해, 처리 원칙 등과 놀랍도록 공명합니다. 과학은 위험평가 보호장구 표준화로 안전을, 오컬트는 이야기와 금기로 억제 심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주는 미신인 동시에 규범이기도 합니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도 저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미의 동물이니까요. 설명이 빈틈을 다 채워도 상징의 그늘은 남습니다. 다큐와 영화가 왕의 분노를 되불러내는 이유는 우리는 공포를 통해 질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두 언어는 실천에서 만납니다. 발굴 전 간단한 의식을 존중하는 태도는 과학적으로는 지역사회 리스크를 낮추고 상징적으로는 금기를 존중하는 제스처가 됩니다. 전시 홍보에서 저주를 선정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원칙은 허위 정보와 낙인을 줄이는 커뮤니케이션이자 성역을 장난처럼 다루지 말라는 금기의 현대 번역입니다. 학계는 저주 서사를 공공인문학의 발판으로 삼아 실제 위험 교육, 곰팡이, 분진, 보존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문화재 윤리를 함께 전합니다. 오컬트의 이야기력이 관심을 모으면 과학은 그 관심을 책임 있는 지식으로 바꿉니다. 이 이중나선이 지속될 때 저주는 공포의 상품이 아니라 학습과 성찰의 매개가 됩니다. 이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파라오의 저주는 무엇이었는가? 통계와 현장 기록, 의학과 심리학은 그것을 환경생물학인지의 합성어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명이 끝난 자리에도 한 가지가 남습니다. 상징의 힘. 저주는 우리 안의 원초적 두려움, 죽음,
성역의 침범, 질서의 붕괴 따위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주었고 그 이야기는 시대마다 다른 얼굴로 되살아났습니다. 고대는 금기의 언어로, 근대는 신문의 활자로, 현대는 스크린의 픽셀로. 그래서 저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과학의 빛을 들고 어둠을 더듬을 것이고 그 빛이 만든 그림자를 저주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성역을 존중하고 증거를 살피며 타자의 유산을 다루는 우리의 윤리. 그 태도가 자리 잡는 곳에서 저주는 공포의 이야기에서 성찰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파라오의 잠은 비로소 우리 속에서도 고요해집니다.